하버드 대학의 월터 윌렉 교수님이 주장하는 식물성 식단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의학계의 주 식단입니다. 저희 의학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의학 교과서에 전부 다 실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식단을 지배하게 된 거죠. 식물성 식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영양학자들이 보니까 농경 문화를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식물성 식단을 해서 그렇게 좋다 그러면 다 좋아져야 될 텐데 왜 현대인의 그 만성 질병이 그렇게 늘어날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보게 된 동기는 제가 제 딸 김아라와 함께 이 식단혁명이라는 책을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식단혁명을 쓴 조지아 에데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대사질환이 지금까지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신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고 다이어트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새로운 경로를 밝혀서 우리 의생물학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학술지인 셀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2025년 1월 9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밝힌 거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세 가지의 케톤 바디가 나오는데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가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하면 우리 뇌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이 자살률이 지금 OECD에서 약 10년간 가장 높습니다. 약 10만 명당 20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요. 왜 이렇게 높은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한 게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유전적으로 정신병에 더 많이 걸릴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생물학적 요인도 물론 정신병을 일으키는데 관여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단혁명의 저자인 조지아 에데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정신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대 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해 봤는데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과 수련의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과 스미스 칼리지에서 약 10여 년간 그곳에 학생들의 정신질병을 담당하는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신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아 에데 박사가 그 학생들을 케토제닉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뇌에 이상이 있으면 정신병도 있고 또 하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알츠하이머 질병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전부 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FDA에서 약이 하나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약은 어떤 거를 타겟으로 개발이 됐냐면 알츠하이머가 원래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뇌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신경세포 밖에는 이 아밀로이드 플레이크라는 것과 그리고 신경세포 내에는 타우 탱글이라는 게 형성됨으로써 뇌세포가 죽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약물의 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서 1년 치료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약물입니다. 우리나라 FDA 통과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이 약물이 이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걸린 분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의료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감으로써 혹은 의료 보험료가 탕진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농담 삼아서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 강의 이런 내용을 따라서 하다가 오래 살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죽을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노인들이 건강에 살지를 못하고 병원을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의료비를 탕진하면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제 스스로 결론 내린 거는 노인들이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의료비를 탕진하지 않는 게 나름대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이렇게 정신질환병뿐만이 아니고 퇴행성 신경질환,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왜 이 타우 탱글이 생기고 아밀로이드 플레이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 질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깊은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뇌가 제대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뇌는 원래 식사에서 얻는 에너지의 약 20%를 씁니다. 그 에너지는 대개 어디서 오느냐? 그럼 포도당에서 와요. 문제는 당뇨병 같은 분들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왜 혈당이 올라가냐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첫째, 우리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에 포도당을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 근육도 잘 움직이고 지방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데 또 한 가지는 간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높은데도 간에서는 포도당 형성이 억제 안 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하고 지방에서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데 알츠하이머나 정신병 환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을 잘 못 쓴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질병을 새로이 타입 3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타입 1은 인슐린을 우리 췌장에 잘 못 만들어내는 병. 타입 2는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음으로써 우리 근육과 이 지방으로 혈당이 잘 못 들어가고 간에서 포도당 형성이 잘 억제가 안 되는 거. 이게 타입 2.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타입 3 당뇨병이라는 것은 좀 새롭죠. 근데 타입 3 당뇨병이라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혈중에 혈당이 높으면 그리고 인슐린이 높으면 우리 뇌세포가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입 3 당뇨병은 타입 2 당뇨병이 근육에서 포도당을 못 쓰듯이 타입 3 당뇨병은 뇌에서 포도당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뇌에서 제대로 뇌가 기능을 못하니까 뭐 정신도 혼미해지고 뭐 공부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없고 집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식단혁명 책에서는 이렇게 타입 3 당뇨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다양한 질병에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그러한 질병에서도 가장 기본 원인이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한테 밥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냐? 당뇨병에서는 뭔가 혈당을 자꾸 떨어뜨리는 식품을 먹으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죠.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알건 모르건 숨을 쉬어요.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배출을 해요. 뭔가 이제 뭐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일단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을 그냥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숨 잘 쉬고 잘 먹고 잘 배변하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또 사회관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몸에 기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하면 뭐가 다르나요? 해부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ATP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숨 쉬는 거에 가장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TP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우리가 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핏줄을 타고 가서 모든 세포로 가는데 ATP를 만드는데 먹기는 했는데 이 음식물이 분해가 된 게 잘 분해가 된 게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이 세포로 못 들어간다면 그 세포에서는 ATP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세포가 배가 고프면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근육만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세포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를 ATP를 잘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종류의 식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월터 윌렉 교수님이 주장하는 식물성 식단이 있어요. 식물성 식단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의학계의 주 식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물성 식단인 거예요. 동물성 식단이 조금 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이것이 케토제닉 식단이 되고 더 나가면 이제 육식 식단이 되는 거죠. 식물성 식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난 만년간 농경문화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왕이나 고관 대작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쌀 먹고 풀 먹고 이렇게 나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식물성 식단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영양학자들이 보니까 농경문화를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수렵 채집인이죠. 동물 만나면 동물 잡아서 먹고 또 뭐 과일도 좀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윌렛 교수님이 주장하신 그 식물성 식단이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동물성 식단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그 전 세계에서 월터 윌렛 교수님은 저희 의학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이런 건 이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뢰성 있게 믿는 그런 학술지인데 그런 학술지에 2,000편 넘게 썼어요. 이 영양으로 해서 이런 분이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를 주장하고 또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하신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지를 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의학 교과서에 전부 다 실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식단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월터 윌렉 교수님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이분 전에 1960년대에 이 앤슬 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터 윌렉 교수님은 의사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앤슬 키스라는 분은 의사는 아니고 박사이긴 해요. 연구를 주로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 갑자기 심장병이 무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나지? 하고 보니까 유럽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쭉 보니까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올리브오일 먹고 파스타 먹고 거기 이제 와인도 한잔하고 생선을 많이 먹고 그 당시에 미국 사정은 어떻냐면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맥도날드가 유행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맥도날드와 그와 유사한 음식을 엄청 먹어낸 거예요. 그러한 식품을 새드 다이어트, 슬픈 식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앤슬 키스가 보니까 이 지중해 쪽 사람들은 지금 얘기로는 정크푸드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슬 키스가 지중해 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건강한 이유는 이렇게 지중해식 식단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영어로 하면 체리 피킹,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분명한 건 지중해식 식단이 미국의 새드 식단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터 윌렛 교수님도 이제 앤슬 키스의 그 이론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첸 퍼블릭 스쿨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학과정으로 평생을 지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약 2,000편을 기술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이 미국에서 이제 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장병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점점 당뇨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월터 윌렛 교수님을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식단혁명의 저자인 조지 에데도 윌렛 교수님이 그 학과장을 하시던 그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윌렛 교수님의 강의도 들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식물성 식단을 해서 그렇게 좋다 그러면 다 좋아져야 될 텐데 왜 현대인의 그 만성 질병이 그렇게 늘어날까? 거기서 의문을 품고 하버드 도서관에서 엄청 열심히 이제 문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월터 윌렛 교수님의 연구 방법에 잘못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식단 혁명책에 굉장히 잘 기술되어 있어요.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이거나 한의사 선생님 이 책을 거길 보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식물성 식단에 치중하게 됐구나. 근데 그 자료가 잘못 모아진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식단 혁명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플랜트 베이스드와 애니멀 베이스 다이어트가 싸우게 된 거죠. 이제 토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월터 윌렛 교수님은 그래, 애니멀 베이스드 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분명히 빨간 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먹으라고 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느냐?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의 주 공격 지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호텔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그 식단 자체가 스테이크도 나오지만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빵이 나와요. 그리고 버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가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케토제닉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식단이 미국에서 육식성 식품을 드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식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디저트를 엄청 맛있는 걸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고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왜 이렇게 애니멀 베이스 다이어트가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1차적으로 우리 세포가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우리 몸에 저장을 시켜요. 간이나 근육에는 글라이코겐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저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떠냐? 인슐린 양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분해돼가지고 거기서 지방산을 분비를 하면 그 지방산이 우리 몸의 다른 곳에 가가지고 ATP를 만드는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에서는 인슐린이 많으면, 인슐린이 센시티브하게 작용을 하면 이것이 지방으로 저장을 잘 하게 해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분비가 안 되고 또 밥을 안 먹으면은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 레지스턴스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월터 윌렛 교수님의 그 하버드 식단의 그것을 보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해라. 그 두 번째로는 전곡류를 먹어라. 세 번째로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기름을 먹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식용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 그리고 네 번째,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유제품, 그리고 비타민 D, 칼슘 제제를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먹어야 되는 게 고기를 조금만 먹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는 LDL 콜레스테롤 높이니까 나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예요. 4개로 나눠가지고 이름도 멋지게 붙였어요. 무지개 식단이다. 컬러풀한 여러 가지 야채를 중심으로 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식성 식단의 장점이 또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서 장의 그 미생물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채식성 식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보세요. 좀 맛없고 좀 못생긴 그런 사과는 없어요. 전부 다 굉장히 달고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도 측정을 브릭스라고 하는 건데 브릭스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이 많은 거죠. 근데 과일에 있는 당은 미국 공식기관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과일에 있는 당은 포도당, 그리고 과당,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조금 적은 당, 그리고 파이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수분도 있고. 그런데 과일마다 포도당이 많으냐 과당이 많으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니까 플란트 베이스드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생산하는 생산자나 상인들은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과일의 종류를 엄청 개량을 해가지고 엄청 달게 만드는 거예요. 달게 만들면 이게 거기에 당분이 많은 거예요. 포도당이나 과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면 샤인 머스켓이나 이제 거봉을 거쳐서 샤인 머스켓이 이제 나왔어요. 그걸 보면 값도 비싸요. 그리고 맛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상인이나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건강상에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분들한테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이 과일을 개발하는 예를 들면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데에서 당분만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당은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한 과일이 더 좋은 과일이고 그런 과일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과일과 야채를 드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곧 이 체인 스쿨에서 주장하는 그 식단이죠. 그 식단을 가르쳐 주시면서 빨간 고기,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적게 먹고 이왕이면 고기를 먹게 되면은 닭가슴살 먹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과일은 꼭 당은 좀 적고 파이버가 많은 그러한 과일을 먹어라. 수박 같은 건 덜 드시고 포도도 좀 적게 드시고 딸기를 좀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과일이 총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게 한 55 정도 가지 정도 되고 즐겨 먹는 과일은 20가지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포도당, 그다음에 과당, 전체 이 탄수화물, 파이버 양, 당 지수라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자료가 미국 애들이 마련해놔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일반적으로 당이 낮고 파이버가 많으면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것으로 저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 지수라는 것은 우리 과일의 혈중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토마토 이거는 이제 아주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습니다. 스트로베리도 낮아요. 근데 키위는 상당히 높아요. 토탈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파인애플도 마찬가지고 사과, 배 같은 것도 그렇게 마음 놓고 먹을 정도로 당 지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만간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당량과 혹은 포도당 양과 파이버 양만 가지고 우리가 과일을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거는 좀 어렵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꼭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과일을 추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포도, 일반적으로 이 과일을 말려놓은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당지수가 너무 높아요. 자, 모든 과일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방은 포도당이나 고기보다 단백질보다 열량이 높으냐? 플랜트 베이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식단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관점에서만 보면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보다 훨씬 좋은 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예요. 면실류, 아까 말씀드린 면화유 있잖아요. 이것은 157대 1이야. 그러니까 면화유 옛날에 먹었던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미량 영양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효소 작용, 여러 가지 이제 신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량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다량 영양소에 제가 오늘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량 영양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구조식을 보면은 탄소에 수소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탄소 하나에 물 하나가 붙으면 그게 탄수화물인데 6개씩 붙으면 6탄당, 우리가 먹는 포도당. 그럼 탄소는 어디서 나왔냐? 그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니까 포도당을 만들려면 6개를 붙여야 돼요. 그 6개 그냥 붙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붙여주냐면 태양 에너지가 붙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는 붙을 수 있는 소인이 4개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하고 또 다른 탄소가 붙으면 하나씩 썼잖아요. 그럼 3개가 남잖아요. 나머지가 전부 다 H가 붙는 거예요. H, 이제 탄수화물은 탄소 하나에 물이 붙는 거죠. H하고 OH하고 나눠져서 물이 붙는 게 이제 포도당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당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왜 지방은 포도당이나 고기보다 단백질보다 열량이 높으냐? 탄수화물이 18개, 20개, 22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탄소가 쭉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H가 많이 붙잖아요. 탄소 하나하나 다 쭉 붙고 거기에 나머지 자리에 전부 다 H가 붙으면은 그게 포화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 우리가 얘기하는 오메가3, 오메가6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지방살의 맨 끝이 COOH입니다. COOH가 이제 맨 끝이면 그게 알파예요. 근데 우리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살의 맨 끝에 COH 쪽에 맨 끝에 있는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게 탄소가 1번이에요. 그 다음 탄소가 2번, 그 다음 탄소가 3번. 그 3번 탄소하고 4번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만 붙어 있으면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이 2개가 생겨요. 이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6는 어떻게 되냐? 6번하고 7번에 2개가 붙어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이 2개가 되고 수소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플랜트 베이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이 약 20%, 이 채식주의자는 탄수화물을 약 한 50%, 60%로 하니까 이 단백질이 20%면 약 20, 30%는 기름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식물성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먹거나, 견과류에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6가 이제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식용유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한 30년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식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미노산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에는 탄소하고 질소하고 수소가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뭘 먹으라고 하냐면 브랜치체인 아미노애시드를 먹으라고 그래요. 류신, 아이솔류신, 밸린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걸 먹으라고 하느냐? 이제 아미노산은 질소가 떨어져 나가지고 질소가 소변으로 나오는데 ATP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품은 아닙니다.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이 그나마 아미노산 중에 수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붙어 있으면 그 수소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NADH하고 FADH2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ATP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브랜치 체인 아미노아시드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아시드 안 먹고 그냥 탄수화물 좀 먹어. 일반적으로 고기 좀 먹고 그냥 탄수화물 먹으면 됩니다. 식단혁명을 번역한 김 알아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고기를 먹고 그냥 탄수화물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식용유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용유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플랜트 베이스드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포화 지방이 많아요. Saturated fat. 탄소 쭉 있는데 거기 탄소하고 하나씩 연결이 되고 나머지 저리가 전부 다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좀 많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더블 본드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오메가6는 여섯 번째 6, 7번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탄소가 수소가 하나씩만 붙어 있어요. 탄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에 있는 H는 탄수화물이 됐건
지방이 됐건 아미노산이 됐건 거기 있는 H가 뭐로 바뀌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로 바뀌어요. 수소가 이제 NAD에 붙여가지고 NADH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FAD가 거기 붙어가지고 FADH2로 바뀌어요. 음식물에 있는 H가 NADH하고 FADH2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자인데 이 전자가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데 일렉트론 트랜스포트라는 걸 흐르면서 전자가 흐르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숨을 쉬느냐? 여러분 숨 5분 안 쉬면 죽잖아요.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폐로 들어가가지고 혈액을 타고 모든 세포로 퍼져나가요. 퍼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중막이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 기질이라는 데 있는데 산소가 있으면 아까 그 우리가 음식물에서 먹은 NADH하고 FADH2의 거기서 나온 전자가 쭉 가가지고 컴플렉스 4, 그러니까 컴플렉스 1, 2, 3, 4가 있는데 4라는 곳에서 산소하고 만나면 그게 물이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어디 가서 만나느냐? 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뭐 100개에서부터 수십만 개까지 수백만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차가 못 가잖아요. 완전히 막히면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새길로 새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에서 받아들인 그 H가 NADH하고 FADH2가 되는데 이것이 전자가 되고 전자전달계로 흐른단 말이에요. 잘 가면 산소하고 만나서 끝에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새듯이 이 전자전달계가 막히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전자가 셉니다. 전자가 새면 우리가 숨쉰 산소는 전신에 다 있잖아요. 이 전자가 산소하고 붙어요. 그러면 이게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약 5%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연탄을 쭉 많은 사람이 그냥 릴레이를 서가지고 릴레이를 전달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가다 보면 연탄이 떨어져요. 거기서 바톤 터치가 안 돼가지고 바톤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전달계라는 것은 단백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컴플렉스 1, 2, 3, 4가 있는데 컴플렉스 1은 45개 정도의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그거를 통과해서 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게 가야 되기 때문에 컴플렉스 1에서 전자가 잘 셉니다. 또 컴플렉스 3에서도 한 열 몇 개 되니까 거기서 또 전자가 새요. 컴플렉스 2는 안 새는데 NADH는 어디로 가냐면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셀 가능성이 많아요. 컴플렉스 3로 들어가는 것보다. 대신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가면 ATP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2로 들어가면 컴플렉스 2에서는 이제 또 다른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FADH2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일단 활성산소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양이 가장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H가 그 전자가 전달이 잘못되다 보면 여기서 된다. 그러면 컴플렉스 4에서는 그 전자가 물하고 산소하고 만들어가지고 만나서 물이 됐는데 왜 새는 거는 전자가 활성산소를 만들까?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H2O잖아요. 원래는 이게 H4O2예요. O2 하나에 산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요. 근데 그걸 갖다 2개를 쪼르면 2개 H2O가 되잖아요. 2개 물 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소에 전자가 4개가 붙으면 물이 돼요. 근데 산소에 전자가 하나, 둘, 3개가 붙으면 이게 활성산소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붙으면 3개가 더 붙기를 원하고 2개가 붙으면 2개가 더 붙기를 원하고 3개가 붙으면 하나가 더 붙기를 원해요. 전자가 다 붙으면 안정적인 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그래서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활성산소를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식용유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 포와 지방산은 탄소가 전부 다 H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더블 본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3번 있건 6번 있건 9번 있건 12번에 있건 이렇게 더블 본드가 있어요. 포화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화가 안 되면 여러분이 포만감이 들면 밥을 그만 먹어요. 그거 똑같은 포화예요. 그런데 포만감이 덜 들면, 그러니까 불포만감이 되면
여러분이 밥을 더 먹으려고 해요. 똑같아요. 포화 지방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하고.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몸에서 형성된 활성산소가 바로 그 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 진리인 일반적인 아주 기본 화학입니다. 근데 지방만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DNA, 그러니까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거대 물질들, DNA, RNA, 단백질, 탄수화물이 그 거대 분자를 형성한 글라이코젠, 예를 들면 포도당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다 공격을 받는데 다른 것은 일발성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았다. 그럼 그 공격 받은 놈만 망가져요. 지방은 달라요. 한 자리가 활성산소에서 공격을 받아서 그게 산화가 되면 지가 옆에 놈도 죽여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캐스케이드 리액션이라는 게 나와요. 들기름 같은 거 자칫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성 식용유를 플랜트 베이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이제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활성산소의 관점에서 보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지방이 망가져가지고 그 지방이 망가지면 이놈의 지방이 저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더 악성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활성산소의 관점에서만 보면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보다 훨씬 좋은 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예요. 그래도 하여간 또 플랜트 베이스 하는 사람들은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망가뜨리잖아. 뇌, 신장 이런 거 다 막 콩팥 다 망가지잖아. 또 눈도 망가지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식용유를 먹어. 식용유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슨 식용유를 먹었냐면 참기름하고 들기름이죠. 이 영양역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잔뜩 먹었어요. 근데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식용유를 자꾸 이제 하바대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식용유는 열매를 짜기만 하면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면화유에서 나온 거예요. 면화유에서. 옛날에 그 노예 그 남부 지역에 면화 심어가지고 그 옷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씨가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그걸 짜보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연료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용유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을 또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면화 씨유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값도 싸고 깔끔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이로운 놈, 오메가6는 이롭긴 하지만 좀 나쁠 수가 있는 놈. 왜냐하면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전환이 돼요. 오메가3는 우리 뇌에 가장 필요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EPA하고 DHA라는 거로 이게 전환이 돼요. 오메가3는. 그래서 견과류를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기름을 다양하게 짠 거죠. 우리 마트에 가면 다양한 식용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메가6, 오메가3 이 함량이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좋다고 그러고 한쪽은 좀 나쁘다고 하니까 또 이 플랜트 베이스를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오메가3를 그 식용유를 한번 분석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들기름이 놀랍게도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약 4배가 많아요. 한 5배 정도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참기름 오메가3가 하나면 오메가6는 80개 가라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고 오메가6고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두 개 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메가3는 EPA, DHA라는 거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메가6는 대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좀 나쁘다. 근데 왜냐면 우리 염증이 장기간 만성 염증은 또 현대인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은 이제 78인데 면실류, 아까 말씀드린 면화유 있잖아요. 이것은 157대 1이야. 그러니까 면화유 옛날에 먹었던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포도 씨유는 어떠냐? 전 부칠 때 이렇게 포도 씨유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식용유인 거죠. 오히려 동물성 기름, 버터 7.8대 1이에요. 소고기 기름 20대 1. 비교적 그나마 좀 좋은 거예요. 그래 식물성 기름보다 오메가6, 오메가3 그 레이셔도
동물성 기름이 훨씬 좋아요, 질적으로. 자, 그럼 이제 오메가3가 그렇게 꼭 나쁜 거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은 DHA가 반드시 필요해요. 임신해가지고 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또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그때 약 1000일간 정도의 우리 뇌가 급격하게 발전한다 그래요. 산모가 이렇게 견과류만 먹어가지고 그걸 먹었으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는 바보가 돼서 태어나. 뇌가 발생을 못하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 얼마나 공부만 시킵니까? 머리 잘 작동하라고 오메가3를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견과류 먹이고 호두 먹이고 이건 바보 엄마. 그래서는 안 돼. 먹어야 돼.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다. 저같이 노인네가 됐다. 문제는 뭐냐면 치매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나쁜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땅콩버터 다이어트를 하나 봐요. 땅콩버터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레이쇼가 제일 높아요. 500대 1이에요. 500대 1. 이거는 무지하게 나쁜 기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조금 먹으면 이것을 다 에너지를 활용해 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다 쳐봐요. 그럼 우리 몸에 지방이 오메가6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 식단혁명에는 그 데이터가 서양 애들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미국인들 데이터. 우리 몸에 뱃살이나 아니면 뭐 우리 세포에 다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총 해서 약 2% 정도가 돼야 된대요. 전체 지방의 2%가 이런 불포화 지방으로. 오메가3가 됐건 오메가6가 됐건 그게 있어야지 이제 또 이렇게 세포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2% 정도가 건강한 양이다. 근데 미국 애들은 햄버거 많이 먹고 나쁜 정크푸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15%가량이 된다 그래요. 이 식단혁명에 보니까 서양 애들은 대개 10%가 넘어가요. 그럼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새 젊은이들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정크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햄버거만 정크푸드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돼요. 과자도 정크푸드예요. 정크푸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물성 식단을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조금 먹으면 괜찮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우리 몸의 지방의 구성이 불포화 지방이 뭐 10% 가까이 됐다. 이거는 활성산소의 공격이 완전히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 활성산소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단은 제가 활성산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좋지 않다. 제가 지금 지방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콜라 같은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도 무가당, 코카콜라,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여러 가지 설탕 대신에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방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3는 EPA, DHA를 만들 수 있어요. 견과를 먹으면 우리 뇌에 좋은 DHA, 또 우리 뭐 전신에 퍼져가지고 염증을 줄이는 EPA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100개를 먹으면 5개 미만으로만 EPA, DHA가 돼요. 95개는 이 오메가3로 있거나 혹은 그 중간 대사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효율면에서 무지하게 나쁘죠. 우리 몸은 DHA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이제 그 어린애들이 발육하거나 임신해가지고 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또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그때 약 1000일간 정도의 우리 뇌가 급격하게 발전한다 그래요. 이때 우리 몸에 DHA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방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요. 임신 중에 고기 잘 먹어라.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가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은 약품으로 해가지고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보충제로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이것도. 근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생선 좀 먹고 고기 먹으면 오메가3 다 있어요. 그런데 식물성만 먹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 먹어도 전환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산모가 이렇게 견과류만 먹어가지고 나 EPA, DHA, 오메가3 먹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알파리놀레니시드라는 거 오메가3가 있는데 그걸 먹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는 바보가 돼서 태어나요. 뇌가 발생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애가 공부를 해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머리 잘 작동하라고 오메가3를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견과류 먹이고 또 잣 같은 거 먹이고 호두 먹이고 이건 바보 엄마. 그래서는 안 돼요. 걔들은 고기를 먹여줘야 돼요. 고기 속에는
이런 지방이 다 있으니까 고기를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다. 저같이 노인네가 됐다. 그럼 이제 머리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과류 좀 먹고 견딜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나쁜 게 형성이 돼요. 그럼 또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아까 이제 그 기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랬는데 오메가3가 하고 오메가6가 처음에 전환 바뀌는데 이제 오메가6는 아라키도닉 애시드, 그 다음에 오메가3는 EPA, DHA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 이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잘 흘러가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 효소라는 게 있는데 그 엔자임이 같이 써요. 똑같은 놈이 이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은 견과류를 먹었어. 그러면 이제 오메가6가 문장 많잖아요. 근데 이 EPA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호두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호두에 의해서 아까 5% 정도라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5%도 사실은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먹었다. 이게 오메가6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메가6의 이 효소가 오메가6가 아라키노닉 애시드를 만드는데 다 써버려요.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견과류에서 이 호두가 EPA, DHA로 갈 수 있는 그 양도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1%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 식용유를 꼭 그렇게 막 좋다 해가지고 막 드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한편으로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공격한 식물성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이 망가져서 우리 몸의 전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니까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심장병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져서 장님이 되고 또 뇌가 망가지면 중풍이 되고 콩팥이 망가지면 이제 또 이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음식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크라고 먹는 거 고기만 먹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빵하고 케이크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빵하고 케이크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식단혁명에서 조지 에데가 과거에 월터 윌렉 교수님이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잘 기술해 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월터 윌렉 교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질문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점점 세련되게 만들죠.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 조사를 하는 그런 결과도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식단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라 할 때 고기만 먹는 사람이 없어요. 뭐하고 항상 같이 먹냐면 밥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아까 스테이크를 먹으라 그랬을 때도 빵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혈중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갖다가 이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장한다. 인슐린이 증가하면은 고기에 있는 지방산이 이제 단백질도 대사가 되지만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인슐린이 있으면 저장이 돼요. 인슐린은 우리 먹는 밥을 일단 우리 세포가 쓰게 해요. 우리 세포가 힘이 나게 해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전부 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지방도 저장을 해요. 근데 인슐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슐린이 없게 하려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인슐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굶으면 왜 살이 빠지냐? 인슐린이 없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지라는 게 지방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보내줘요. 지방에서 분해된 인슐린이 없으면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바로 케톤 바디가 되는 거예요. 케톤체가 되는 거예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없게 만들자. 그런데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식단, 동물성 기름이 됐건 식물성 기름이 됐건 그 기름하고 밥을 잔뜩 먹는 거예요. 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이게 제일 나쁜 식단이에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살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너 살찌는 거 아니야. 네가 그 먹은 거 다 어디로 가서 네 몸으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가 먹은 지방도 이게 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케톤 바디로 바뀌어요. 케톤 바디는 뭐냐면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그 다음에 베타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예요. 근데 이 아세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으로 나와요. 많이 굶은 사람 옆에 입에 가면 냄새가 나요. 케톤 하는 사람들이 가도 입에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숨으로 아세톤은 이게 가스예요, 가스. 그러니까 숨 쉴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당량의 먹은 지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냥 아세톤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없으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인슐린이 없어지니까 그런 경우에 고기를 먹어도 여러분의 지방이 안 됩니다. 세포도 많이 쓰지 못하니까 지방이 계속 분해가 돼요. 또 다른 면은 아세토아세테이트하고 베타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는 소변으로 분비가 돼요. 물에 녹아가지고. 여러분이 지방을 그냥 탄수화물하고 안 먹으면 돈 낭비죠. 쉽게 얘기하면. 먹는 지방이 여러분 몸에 비축이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슐린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여러분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고기 단백질만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또 단백질에서 아미노산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단백질로만 공급하는 것도 있고 아미노산만 공급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 아미노산은 포도당만큼은 아니지만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인슐린 양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단백질만 먹었으니까 살 안 찌겠지? 천만의 말씀. 단백질은 첫째,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은 포도당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단백질은 남으면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아미노산 자체가 일부 아미노산은 직접적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케톤 바디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식단 혁명을 쓴 이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왜 정신병에 혹은 치매 같은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임상적인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연구 결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쭉 찾아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에게 전자 전달계, 미토콘드리아는 전자 전달계가 컴플렉스 1, 2, 3, 4, 5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컴플렉스 1으로는 NADH가 들어간다 그러고 컴플렉스 2로 들어가면 FADH2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음식물에 있는 H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NAD 붙으면 NADH가 만들어지고 그건 컴플렉스 1, 전자 전달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수소가 떨어져가지고 FAD 붙이면 FADH2가 돼가지고 컴플렉스 2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 들어가면 이 ATP가 2개 반이 만들어져요. 컴플렉스 2로 들어가면 ATP가 1개 반밖에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지는 그 성과면에서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는 게 적어요. NADH보다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에서도 밝혀지는데 미토콘드리아 컴플렉스 1이 아까 한 45개의 단백질이 구성이 돼 있다. 이게 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가는 이 45개의 기능을 잘못하는 단백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NAD를 H로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컴플렉스 1이 뻥 뚫려 있으면 전자가 잘 가가지고 ATP를 잘 만들어내요.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전자가 잘 못 가요. 전자가 잘 못 가면 차가 다른 데로 새듯이 컴플렉스 1에서 전자가 잘 못 가면 전자가 새 나오겠죠. 전자가 새 나오면 세포 내에 모든 세포 내에 있는 숨 쉬어서 들어간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 가면 최대의 적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없애라. 근데 정신병 환자나 그 치매 환자에서는 컴플렉스 1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점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컴플렉스 1으로 가는 것보다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자는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컴플렉스 1에서 살 수 있고 컴플렉스 3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컴플렉스 2에서는 안 생겨요. 컴플렉스 2로 들어가면 컴플렉스 1에 들어가는 거가 생략이 되잖아요. 이런 정신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 미토콘드리아 컴플렉스 1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NADH로 만들면 손해인 거예요. 그럼 뭐로 만들어야 되냐? FADH2로 만들어야 돼요. 음식물이 FADH2로 들어가서 컴플렉스 2로 들어가면은 활성산소도 적게 만들어지지만
대신 손해는 뭐냐면 ATP가 적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컴플렉스 2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거죠. 탄수화물 먹었다. 그럼 컴플렉스 1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요. NADH가 훨씬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도중에 FADH8는 탄수화물 먹으면 2개 생겨요. 정신병 환자한테 탄수화물 먹이면 만약에 컴플렉스 1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활성산소가 우리 뇌는 또 이게 지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이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지방도 있지만 불포화 지방도 많단 말이에요. 그 불포화 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뇌가 망가지고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게 식단혁명의 주장이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안 되겠네? 그러면 아까 단백질은 어떤가? 포도당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백질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컴플렉스 1으로 NADH로 가는 것보다는 케톤 바디를 먼저 만들어요. 베타 옥시데이션, 베타 산화라는 게 돼가지고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2개씩 잘라요. 그래서 이제 아세틸코에라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아세틸코에가 2개가 없으면 뭐냐가 되냐면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케톤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케톤 바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머지가 NADH를 만든다. 케톤 바디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케톤 바디는 운명적으로 컴플렉스 2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정확한 거잖아요. 지방을 먹어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케톤 바디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좀 덜 만들어도 활성산소는 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우리 몸에 많잖아요. 하나의 케톤 바디가 하나의 그 FADH2만 만드는 게 아니고 케톤 바디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리 뇌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거기에 있는 H, 그리고 숨 쉬는 O2가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탄수화물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식물성 식단과 동물성 식단, 거기서 이제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이 식물성 식단에 있는 식용유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성을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LDL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이제 그 케토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케토하는 그룹에 약 20%가 올라간대요. 깡 마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동물성 소고기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지고 500, 600씩 올라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500, 600씩 올라가는 사람들의 심장이 혈관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의사도 아니고 생물학 공부도 하는 데이브 펠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학자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고 영양학으로 박사를 받고 이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생인 니콜라스 노울비치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둘이서 이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월터 윌버트 지도 교수님한테 지금 강력하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